65의 나이로 며칠 밤낮을 새워 정성껏 만든 명절 음식. 며느리는 그걸 말 한마디 없이 자기 차에 실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돈댁에 보내려던 귀한 한우 선물까지 전부 다요. 아들마저 그런 저를 치사하다며 비난했을 때 수십 년의 희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선택을 하려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추석을 이틀 앞둔 새벽이었어요. 세상이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여기 수원 팔달문 시장은 벌써부터 잠을 털어내고 있었죠. 컹컹, 셔터 올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곧이어 제사상에 올릴 생선 찌는 냄새, 방앗간에서 김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 찌는 냄새가 새벽 공기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화성행궁의 고즈넉한 실루엣과는 달리 이곳은 곧 다가올 대목을 향해 분주하게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죠. 제 가게 선인의 반찬의 낡은 수원왕갈비 간판에도 희미한 불이 켜졌어요. 저 간판 먼저 간 남편이랑 같이 맞춘 건데 세월의 빛이 바래고 끄트머리가 살짝 닳았지만 그래도 저 간판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차마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반찬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오늘도 고된 하루가 되겠구나. 허리를 한번 쭉 펴고는 곧장 앞치마를 둘러맸죠. 제 나이가 65. 이 일을 한 지도 어언 40년이 다 되어가요. 눈 감고도 갈비 양념을 만들고 손 저울 없이도 나물간을 맞출 수 있을 정도죠. 오늘도 어김없이 커다란 양푼에 간장, 설탕, 다진 마늘과 파, 배즙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제 손이 기억하는 그 비율 그대로 수십 년간 우리 가족과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양념장이죠. 젊었을 땐 이 정도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했는데 이제는 양념을 젓는 팔꿈치가 시큰거리고 무거운 양푼을 옮길 때마다 허리에서 억하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능숙하게 갈빗대에 칼집을 내고 양념에 재우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이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제 옆에 꼭 붙어서는 여보, 당신 손은 진짜 보물이야. 이 갈비찜 맛은 아무도 못 따라와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거든요. 둘이 함께 가게를 일굴 때는 힘든 줄도 몰랐는데 밤늦게까지 같이 재료를 다듬고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아들 둘을 키워냈죠. 이제는 텅 빈 가게 주방에 저 혼자 서 있으니 그 사람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한참 갈비를 재우고 있는데 단골이 노기 할머니가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박 사장. 벌써부터 고생이 많네. 저는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웃어 보였죠. 할머니는 잠도 없으셔. 이 새벽에 어딜 다녀오세요. 말도 마. 아들놈 집에 손주 봐주러 갔다가 첫 차 타고 오는 길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때랑 달라도 너무 달라. 지 새끼 지가 키워야지. 명절 앞둔 늙은 애미를 오라가라 하니 원. 할머니의 푸념 섞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우리 아들들도 저 할머니 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은 을의 늙은 어미가 희생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한바탕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큰아들 민준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목소리에서는 안부 인사보다 용건이 앞섰어요.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너희는 별일 없고? 네, 저희야 뭐.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이번에도 갈비찜 넉넉하게 하셨죠? 아시잖아요. 유진이네 친정에도 좀 보내야 해서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지는 않은지 잠은 잘 잤는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 마치 어머니의 명절 음식은 당연히 최고여야 하고 그 양은 우리 처가까지 챙길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섭섭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넉넉하게 했지. 걱정 말고 오기나 해.
전화를 끊고 나니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잠시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 마트에서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송해 준다던데 혹시나 특가 상품이라도 있을까 싶어 앱을 켜봤지만 돋보기를 써도 개미만 한 글씨는 잘 보이지도 않고 화면은 어찌나 복잡한지 이거 한번 눌렀다 저거 한번 눌렀다 하다 보니 결국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옆 가게 젊은 사장은 손가락 몇 번 까딱하더니 금방 주문하던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결국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는 시장 안에서 더 비싼 값에 식재료를 살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게 바로 디지털 소외라는 거구나 싶어서 괜히 더 서러워졌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 뒷사람 눈치 보여 그냥 나온 적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고 나니 온몸이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가게 정리를 마치고 텅 빈 주방의 작은 의자에 홀로 앉았죠. 시계는 벌써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밖에 시끌벅적한 소리와는 달리 가게 안은 숨 막힐 듯한 고요함만이 가득했어요. 욱신거리는 허리,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은 종아리, 욱신거리는 손마디, 온몸의 신경이 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깊은 한숨이 절로 터져 나왔어요. 이게 다 뭘 위한 걸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더 넣어주겠다고 며느리네 친정까지 챙겨보내서 내 아들 기 한번 살려주겠다고 이 나이에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하는 게 맞는 걸까? 고요함 속에서 밀려드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지긋지긋한 명절, 이게 정말 혼자서 이렇게 고생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은 경고처럼 혹은 다짐처럼 제 마음속에 아주 무겁고 선명하게 내려앉았어요. 임박한 갈등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불길한 예감과 함께 말이에요. 이틀 밤낮으로 이어진 음식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며칠간의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힘을 내야 했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한 번 더 쓸고 닦고 어젯밤 늦게까지 차려놓은 명절상의 마지막으로 옥춘당 한 그릇을 올리니 그제야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고된 몸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자식들 볼 생각에 신락 같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고생도 북적이는 자식들 웃음소리 한 번이면 눈 녹듯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오전 10시가 되기로 약속했는데 12시가 다 되도록 큰아들네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거실에 외롭게 차려진 명절상은 점점 식어가고 제 애타는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러다 현관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도 모르게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큰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진이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더라고요. 민준이는 아이고 어머니 차가 어찌나 막히는지 죽는 줄 알았네라며 상투적인 핑계를 대자마자 들고 있던 선물 세트 하나를 현관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는 곧장 소파로가 드러누웠어요. 유진이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애가 하도 보채서 한숨도 못 자서요. 하더니 제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텅 빈 거실에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는 아들의 무심한 모습과 김 빠진 사이다처럼 허탈해진 제 마음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 풍성한 명절상이 저 아들을 위해 며칠 밤낮으로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만든 저 음식이 한순간에 참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른 지 30분쯤 지났을까 다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작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연이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양손 가득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홍삼 세트를 들고 들어섰어요. 오자마자 민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소연이는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얼굴이 너무 상하셨어요. 힘들어 보이세요. 정말 그 진심 어린 걱정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울컥하고 터져 나올 뻔했어요. 소연이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어머님, 앞치마 어디 있어요? 하더니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쌓여있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민호는 어머니, 이건 제가 마무리할게요 라며 팔을 걷어붙이고는 제가 붙이다만 동그랑땡을 마저 붙이기 시작했죠. 지글지글 기름 위에서 전 붙이는 소리가 나니 이제야 명절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소리만 키우는 큰아들의 모습과 부엌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며 등을 두드려주는 작은아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똑같이 4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곧이어 점심 식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며칠간 공들여 만든 수원 왕갈비찜부터 노릇하게 부쳐낸 각종 전, 그리고 어제 민호가 퇴근길에 사온 수원 명물 통닭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죠. 안방에서 내내 자던 큰며느리 유진이가 그제야 어슬렁어슬렁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유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지 7년. 첫 해에는 임신했다고, 그 다음 해에는 애가 어리다고, 그 다음에는 복직해서 정신없다고.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명절에 부엌 근처에 온 적이 없었죠. 이제는 아이도 다 컸는데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 아예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는 뻔뻔함이 얄밉기까지 했어요. 유진이는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을 쓱 훑어보더니 포크로 갈비찜을 하나 콕 찍어 입에 넣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를 제가 모를 리 없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유난 떨며 명절 음식을 하냐. 어머님의 희생은 참 구시대적이다라고 비웃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제 수고와 정성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유별난 행동으로 취급하는 그 태도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예상했던 대로 뒷정리는 제 몫과 작은아들 내외의 몫이 되었죠. 민호는 상을 치우고 소연이는 과일을 깎고 저는 부엌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씻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는 자기들끼리만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민준이와 유진이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 하나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들은 지금 시어머니가 그리고 동생 내외가 자신들이 어지른 것을 치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에 제 눈물을 감췄어요. 아들 둘을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사랑을 주며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한쪽은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른이 되었고 한쪽은 늙은 어미의 고단함을 먼저 알아주는 소 깊은 아들이 되었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완벽한 타인이 되어버린 큰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집에서조차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깊고 서러운 고립감에 빠져들 뿐이었어요. 어제 하루의 소란이 지나가고 추석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늦잠을 잔 자식들은 아직 고요했고 집안에는 명절 뒤에 찾아오는 특유의 나른함과 평화로움이 감돌았죠. 저는 다른 식구들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작은 며느리 소연이가 거의 다 도와준 덕에 설거지거리는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일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착한 우리 며느리네 사돈댁에 보낼 음식을 챙기는 일이었어요. 넉넉하게 만들었던 갈비찜이며 각종 나물이며 송편까지 예쁜 그릇에 정성껏 옮겨 담아 보자기에 싸서 보낼 생각에 고단했던 몸도 잠시 잊고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죠. 어젯밤에 분명히 김치냉장고 맨 윗칸에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게 따로 빼두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커다란 반찬통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순간 내가 다른 곳에 뒀나 싶어 냉장고 아래 칸이며 베란다까지 다 뒤져봤지만 음식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실로 나오니 큰며느리 유진이가 언제 일어났는지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애써 침착하며 물었어요. 아가, 혹시 냉장고에 있던 갈비찜이랑 나물들 못 봤니? 내가 사돈댁에 보내려고 따로 챙겨둔 건데. 유진이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든 채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어젯밤에 저희 차에 미리 실어놨어요. 어머님 힘드실까 봐요. 그 뻔뻔하고 태연한 거짓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를 위한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그것도 어디에 쓸 음식인지 뻔히 알면서 밤중에 몰래 차에 실어 나르는 게 저를 위하는 행동이란 말인가요?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는지 유진이는 변명 같은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님, 명절 음식이 다 같은 명절 음식이죠.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저희 친정 식구들은 어머님 음식 솜씨 좋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이럴 때 생색도 좀 내고 좋잖아요. 마치 제가 속 좁고 예민한 사람인 양절을 몰아가는 그 말투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제 정성과 마음이 한순간에 며느리의 생색내기용 도구로 전락해버린 기분이었죠. 제가 아니, 그건 엄연히 내가 사돈 어른들 드리려고 따로 마음먹고 챙겨둔 건데 왜 그걸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나? 하고 따지자 유진이는 귀찮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저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 같아 더 비참해졌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진이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이기적인 시월드, 숨막힌다 같은 글을 올려 자기 지인들에게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제 아들의 아내는 그렇게 저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수원 아이파크 시티의 넓고 서늘한 주차장. 제 심장 소리가 쿵쿵 울리는 것 같았죠. 큰아들 민준이의 차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트렁크 안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좀 나눠 가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마트에서 명절장을 본 것처럼 제 노동의 결과물들이 약탈당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커다란 갈비찜 통이 3개, 5가지 나물을 담은 반찬통이 5개, 귀한 손님 오실 때나 내놓는 과일 상자가 3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 그건 어제 작은아들 내외가 어머니 몸보신하시라고 사온 제가 아까워서 아직 뜯지도 못한 바로 그 한우였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도둑질이었죠. 제 마음과 정성, 그리고 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까지 모조리 훔쳐간 거나 다름없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성과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직 잠이 덜 깬 아들 민준이와 거실에 있는 유진이를 불러 세웠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이건 도둑질이야.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울분에 차 소리치자 아들 민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저를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 좀 가져가는 거 가지고 도둑이라니요. 치사하게 왜 그러세요? 치사하게.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치사하다는 말. 제 수십 년의 희생과 사랑이 아들에겐 고작 음식점에 불과했고 그걸 되찾으려는 제 행동은 치사한 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아들의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완전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큰아들 민준이의 입에서 나온 치사하다는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밝혔어요.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들의 저 비정한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인 큰며느리 유진이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비수를 꽂더라고요. 어머님, 뭘 그렇게 놀라세요? 원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쾅 하고 울렸어요. 그래요. 당연한 거였어요. 내 젊음과 맞바꿔 너희를 키워낸 것도 남편과 밤낮 없이 일하며 너희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을 대준 것도 이 나이에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명절 음식을 하는 것도 전부 너희에겐 당연한 의무였던 거예요. 제 평생의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의무였다는 잔인한 현실을 저는 제 아들의 집거실 한복판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린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거짓말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이가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했던 말이었죠.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평생 일군 저 팔 닮은 가게 건물만큼은 절대 팔면 안 돼.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내가 없더라도 당신 노후를 지켜줄 튼튼한 방패가 될 거야. 방패. 그랬어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제가 단순히 그 가게에서 반찬을 팔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사들인, 그리고 지금은 수원 화성행궁 근처 재개발 바람을 타고 시세가 수십억은 좋게 될 그 3층짜리 상가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사랑이자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큰아들 내외가 재수없게 중얼거리며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는 동안 저는 조용히 작은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연이를 불렀어요. 안방문을 닫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고 소연이는 제 손을 잡고 자기 일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니, 형이랑 형수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소연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해요. 어머님의 정성과 마음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따뜻한 위로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나에겐 아직 내 편이 남아 있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내 가족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 사실이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다시 지펴주었죠. 얼마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안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한 단호한 어머니였죠. 짐을 다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던 민준이와 유진이를 거실에 불러 세웠어요. 제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내 며느리 말이 맞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모든 건 당연한 의무였지. 이제 그 당연한 의무는 오늘로 끝이다. 다시는 명절에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얼굴에 대고 제 인생 최대의 폭탄을 던졌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파트와 팔 닮은 가게 건물 전부, 오늘부로 민호에게 증여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거다. 그러니 그런 줄 알아라. 재산이라는 말에, 특히 팔 닮은 가게 건물이라는 말에 민준이와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두 사람은 길길이 날뛰며 반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분노와 저주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집을 떠났어요. 폭풍이 지나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후련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그때 소연이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갈비찜 레시피는 정말 보물이에요. 이렇게 형님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이걸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봐요.
소연이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제게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스마트 스토어라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가게를 여는 방법이었죠. 복잡하고 작은 화면 속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눈에는 절망이 아닌 다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죠.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잠을 설쳤어요.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죠.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가게 건물 등기부등본과 이제는 색이 바랜 남편의 옛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지난 30년간 매일같이 장부처럼 빼곡하게 써내려온 저만의 요리 비법 노트가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과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과 노트를 밤새도록 쓸어보고 또 쓸어보았어요. 이것들은 더 이상 과거를 추억하는 유품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지켜주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줄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작은 며느리 소연이의 도움으로 우리는 박여사 손만이라는 이름의 작은 온라인 가게를 열었죠. 첫 상품은 당연히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긴 수원 왕갈비찜 밀키트였어요. 소연이는 전문가처럼 조명을 설치하고는 갈비찜이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각도를 찾아 사진을 찍었고, 아들 민호는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으로도 밤늦게까지 저를 도와 배송 상자를 접었죠.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한두 개 들어오는 주문에도 소연이와 저는 아이처럼 기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죠. 어머니, 우리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연이의 말에 저는 평생 제 무기였던 사람을 떠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성껏 만든 갈비찜 몇 통을 들고 수십 년간 제 곁을 지켜준 팔달문 시장 상인들을 찾아갔어요. 제 기구한 사연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억척스럽지만 정 많은 생선 가게 순자 엄마는 제 갈비찜을 맛보더니 아이고, 선희 언니. 이 맛있는 걸 언니만 먹고 있었어? 걱정 마. 내가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줄게 라며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어요. 과일 가게 총각은 자기 가게 손님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고 떡집 언니는 수원 지역 인터넷 맘카페인 수원 맘카페에 우리 시장 반찬 가게 사장님이 인생 2막을 시작하셨어요. 라며 정성 가득한 추천 글을 올려주었죠.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문이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법원에서 서류 하나가 날아왔어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큰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유진이가 저를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 법적으로 제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소송을 건 거였어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한 정말이지 악랄하고 잔인한 수법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약한 박선희가 아니었어요. 이미 민호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모든 준비를 끝내둔 상태였거든요. 법정에 서는 날 저는 평생 입을 일이 없을 것 같던 가장 고운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민준이와 유진이는 변호사 뒤에 서서 마치 제가 정말 노망이라도 든 사람인 양동정 어린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변호사는 제가 고령에 최근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제가 전 재산을 작은아들에게 증여하겠다고 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들었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증인석에 서서 수십 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해온 제 가게의 낡은 장부들을 판사님 앞에 펼쳐 보였어요. 그리고 소연이가 만들어준 박여사 손맛의 사업 계획서를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죠. 매출 목표, 마케팅 전략, 원가 계산까지.
제 입에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흘러나오자 법정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판사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평생을 제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저의 그 희생을 치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저 아들이야말로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민준이와 유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결국 판사님은 그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이라며 큰아들 녀석을 호되게 꾸짖었어요. 완벽한 승리였죠. 그런데 이 법적 분쟁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지역신문에 자식들의 탐욕에 맞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낸 용감한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작게 실렸거든요. 그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박 여사 손맛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주문이 폭주해서 민호와 소연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에 합류해야 할 지경이었죠. 소연이는 제 요리 과정을 담은 짧은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꾸밈없고 진정성 있는 제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구독자가 순식간에 몇만 명으로 늘었고 영상 밑에는 저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지난달 순수익이 대기업 부장이라는 큰아들 민준이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더 이상 자식에게 손 벌릴 일도 눈치 볼 일도 없는 온전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팔 닮은 시장의 다른 상인분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선희 언니, 나도 좀 도와줘. 박 사장,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소연이와 함께 시장 상인들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 기초반을 열었고 수원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 주기도 했어요. 죽어가던 낡은 시장은 전통과 디지털이 공존하는 명소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시장 상인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죠. 단순한 반찬 가게 주인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부활을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선인의 반찬 주인 아줌마가 아니라 수원 박 여사님이라고 불러요. 제 인생의 역전 만루 홈런은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시작되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싹튼 자리에 또다시 명절이 찾아왔어요. 정확히 1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바로 그 추석이었죠. 하지만 올해의 풍경은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가게 박 여사 손맛, 아픈 명절 선물을 사려는 손님들로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손님을 맞고 있는데 가게 문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지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더라고요. 돌아본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의 큰아들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구겨진 점퍼를 입고 한때는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회한이 어려 있었죠. 1년 사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10손가락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민준이는 제 앞에 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어요. 재계 소송을 건 일로 회사에서도 평판이 나빠져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그 많던 재산도 다툼 끝에 며느리 유진이가 가지고 가버렸다더군요. 결국 이혼하고 지금은 보증금 100만 원짜리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동정심에 섣불리 손을 내밀고 싶지는 않았죠. 저는 눈물을 닦고 있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가게 뒤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양파와 파를 가리키며 말했죠.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 그 가치를 증명해 보여. 용서는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한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고픈 어미의 마지막 교육이었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선인의 반찬 가게 2층은 팔달문 시장 상인 교육센터라는 어엿한 간판을 달고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젊은 상인들에게 제 평생의 노하우가 담긴 요리 비법뿐만 아니라 소연이에게 배운 온라인 마케팅과 고객 관리 방법까지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수원시에서 주는 수원시 문화상을 받기도 했고, 지역 방송인 경기방송에 출연해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이제 저는 단순히 반찬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멘토로 살아가고 있어요. 태블릿 PC로 재고 관리를 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면 가끔은 저 자신도 놀랄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당일 저희 집은 예전 제가 그토록 꿈꾸던 진짜 명절의 풍경으로 가득 찼어요. 작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연이 그리고 귀한 손님인 사돈어른 바로 소연이의 어머니까지 오셔서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었죠. 예전처럼 저 혼자 끙끙대는 부엌이 아니라 모두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손때가 묻은 낡은 요리 비법 노트를 소연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아가, 이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란다. 우리 할머니에게서 나에게로, 그리고 이제 너에게로 이어지는 우리 집안의 마음이다.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소연이를 보니 제 모든 것을 물려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모여 앉은 풍성한 저녁 식사 자리. 거실 한쪽 텔레비전에서는 노인 인권 및 경제 자립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 작은 이야기가 세상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를 나눈 운명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제 사랑과 희생이 이제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만족감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결국 가족이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한평생 이어진 희생이 당연한 의무가 될 때 침묵을 깨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도 희생도 그 가치를 아는 이에게 주어져야 비로소 빛나는 법이니까요.